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 정경영 박사님, 또 제 왼쪽에 임방순 박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메가다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된 이후에 37년 만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환수하겠다고 이제 대통령 후보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이 결국 그 과정에서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갈라져서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 통제권만을 환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작권 전환 그 7번째 이야기로 평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방순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정경영 박사님과 제가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작권 전환 12번의 그 계획 중에서 7번째인데 전반 부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후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단히 우리가 이 계획을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번 말씀을 하고 또 방송을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경영 박사님부터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벌써 12번째 기획하고 있었던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라는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반이 지났네요.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테마가 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6.25 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군사라할까요?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최초로 의도한 바대로 완벽하게 충족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슈에 대해서 전작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궁극적으로는 전작권을 전환을 해서 정상적인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면은 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또 임방순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전작권 전환 발제를 한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6.25 전쟁이라는 국가 전망의 위태로운 시기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전시작전 지휘권이죠. 이렇게 이제 이양한 고 주제를 발제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역대 정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에 관련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전작권 전환은 불가피했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강한 의지가 우리한테 있었다면은 그 언젠가는 이것이 벌써 우리가 전자권을 받아와서 전자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주국방의 첫걸음으로 가는 그런 이제 국방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작업이 우리 군이 혹은 우리 군의 정책이 주변 강대국 얘기라든가 혹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당파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려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라든가 정치 당파 이익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방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12회 동안에 우리가 연구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또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나중에는 정책 결정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임방순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준비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연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짚어보고 뭐가 문제였었는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제 순서는 이제 역대 정부의 전자권 전환 정책을 한 장으로서 이제 개괄해보고 이어서 이제 각 정부별로 전자권 전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전자권 전환 정책입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가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5년간이었는데 이때는 전자권 전환에 대한 결정을 이제 미국과 합의를 해서 2012년도 4월 17일에는 우리가 전자권을 이제 환수한다, 전자권이 전환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에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였다는 겁니다. 그 전환을 받는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임기였는데 이때는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12년도에 받도록 한 전자권 전환을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고 그리고 북한 정세가 지금 상당히 위기로 치닫고 있으니까 한 3년을 더 연기해서 2015년 12월 1일 날 이때 전자권 전환을 받겠다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문제도 임기 후의 일정인 것이죠. 이어서 등장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년에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한반도 정세가 조금 이제 좀 긴장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연기가 됐는데 이때는 일정을 명시한 게 아니고 일정보다는 이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자권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연기된 그 조건이 지금 정부로 이제 넘어왔던 것이죠. 이명박 정부와 이제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요때 이 부시 정부서부터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래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원하면은 그렇게 하자, 좋다.
이렇게 흔쾌히 우리 측의 전자권 전환 요구에 미국에서도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또 이제 현 정부로 오면서부터 약간의 미국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저는 요 박근혜 정부까지만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그리고 취임 후에도 일관되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전자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수평적인 한미 관계, 이제 소파 협정이죠. 한미 행정협정 내 불평등 조약은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참 요거는 이제 주목되는 발언인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안보를 활용해서 우리는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자주국방 만능론자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다자안보를 활용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축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 동맹도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치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보는 한반도 정세 인식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크게 위험 요소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는 우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은 협력적 자주국방이었고, 요때 이제 미국은 이 전략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중점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 부상을 억제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테러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전략 중점이 변경돼가는 시점이었어요. 이러한 전략 조정에 따라서 국방 정책은 이제 GPR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외 주둔군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요 조정 정책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 조정이 있었는데,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리고 유연성을 유지해서 한반도 외의 어떤 그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좀 변화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산 기지를 이제 이전하고 미 2사단을 이제 평택으로 재배치하면서 이제 산재되어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평택으로 통합한다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이제 전자권 전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야 2002년도 정도에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기보다도 더 조기에 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이제 전자권 전환이 이제 한미가 합의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높아진 이제 우리의 위상도 반영이 되고 이제 자주성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입장이 있었고,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놔두지 말고 좀 유연성을 보장해서 뭐 중동이라든가 기타 또는 이제 이 중국과의 어떤 그 대비를 위해서 신속 대응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한 미군이 한반도 분쟁 시에 그 수도권 이북에 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전쟁에 개입이 되는 인계철선 역할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2007년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의 전작권은 한국으로 전환한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후보 때에는 주로 조금 전작권 전환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북핵으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이제 미국과 재협상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발언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언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때 때마침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는 또 변화가 있었죠. 이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이제 2009년도에 했고, 우리가 아직도 기억도 생생한 이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대북 군사력이 이제 우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대북 억제를 하기에는 이제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정세를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1,000만 명이 이제 전작권 전환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연합사는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도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제 한미 동맹은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이제 진화됐고, 이거는 이제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한반도가 아닌 글로벌 범위가 이제 글로벌이고, 그리고 영역도 군사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까지 점점 동맹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자, 이제 한반도 정세에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 하는 그런 제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제 앞선 이제 부시 정부의 정책을 이제 계승한 것입니다. 이제 부시 정부가 그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기에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전작권 전환이 이제 제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요 동맹국들과의 이제 협력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우리의 그 전환 일정 연기 제의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것은, 야, 그러면 한국이 자체 전력 증강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계속 대미 의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맹국들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제안을 수용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 6월 27일 날 이제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한 게, 전작권 전환은 좋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기한다. 언제로? 2015년 12월 1일로 이때도 일정을 못 박았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한 내용이 2015년도에는 대략 킬체인 체제가 이제 완성될 걸로 보고, 그리고 재연기는 없다, 뭐 이렇게 추가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전작권 문제를 다음 정부인 2015년 12월에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미국과 합의를 했던 것이죠.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느냐?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주요 발언을 보면은, 전작권은 북핵 해결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의 공동 방위 체제를 자주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쟁 억지력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전작권 이제 전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계획대로 2015년 전작권을 이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재연기가 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위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또 한반도 이제 또 정세가 또 많이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3차 핵실험이 2013년도에 있었고, 또 이제 4차 핵실험은 이제 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가 계속 긴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이제 미국의 핵 우상과 확장 억제력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정책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21세기 전략 동맹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제 범위가 이제 확대된 그런 이제 동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은 이제 대북 억지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3K로 알려진 그런 이제 전력 증강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번 K는 킬체인. 이거는 이제 선제 타격 체제죠.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하는 징후를 포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K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른바 이제 참수 부대, 뭐 참수 작전으로 알려진 그런 K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K는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었지만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러한 3K 체제를 이제 완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전작권 전환 이제 재연기를 이제 미국 측에 타진을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제 아니다, 전 계획대로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후기로 가면서 미국도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미묘한 그런 변화들이 이제 감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전작권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한 그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는 또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 이제 10월 46차 이제 SCM에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확보됐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이 구비됐을 때, 그리고 이제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을 이제 부합하는 이제 킬체인과 주로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완성이 되는 2023년도에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시 이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군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과연 2023년도 또는 그 전후에서 충족이 될지는 이제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3개 정부에서 이어지는 이제 전작권 전환 정책과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이제 토의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봤는데, 네, 재래식 전력을 이제 남북한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지,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핵 위협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제 우리의 어떤 준비 상태들이 어떤지,
우리는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전자권 전환 추진단을 이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상부 지휘구조 뭐 추진단도 설치를 해서 계속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전자권 전환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그러면은 포기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어떤 입장인 건지, 이건 상당히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프간 및 이라크전 파병 시 이제 한미 지휘 체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재배치 및 용산 기지 이전 추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1000만 명 전자권 전환 반대 서명 운동을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전자권 전환 재연기 및 조건에 의한 전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좀 토의 주제가 이제 많은데, 이것은 꼭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토의를 하다 보면은 이 전부 다를 망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어떤 주제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저 소장님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때 당시 뭐 정책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 그 참모로 이제 또 참여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정현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저 문제는 이제 역시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한 그 경험과 그때 이제 봤던 어떤 그 느낌과 그치. 이제 이런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결과만 아니까 그렇지.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예. 참 아주 발표 참 잘하신다. 이거 갑자기 또.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저작권 전환 문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역대 정부의 국방 정책이 어땠고 한미동맹이 어땠고 정세 인식이 어땠는가, 그 속에서 전자권 전환이 우여곡절 속에서 계속 연기가 되고 또 재연기 되고 지금부터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되는가를 상당히 전혀 이런 데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한미 간의 합의가 2012년 MCM 때 이루어집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본격적으로 군 내부에서도 미측과 실질적으로 전자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받고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한 것이 노무현 정부 출범이 전이었다. 예, 예. 근데 그 생뚱맞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수평적 관계, 동맹관계, 불평등한 이런 관계의 상징적인 것이 전자권이라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면은 전자권을 환수를 해서 그런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대등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그래서 미군에서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거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꽤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취임하면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본격적인 작업을 인수위가 이제 출범을 하거든요. 2003년도 1월 9일 인수위가 조직이 돼가지고 2003년 2월 25일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전자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전시켜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그 미션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참여하게 예, 예.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또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그 고민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추진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지휘체의 변화는 상당한 정도의 안보에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군에 복귀를 해서 미측과 협상을 해나갔던 건데,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 전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정을 부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뭐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죠. 그 원로분들께서 참 애국 충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시청학 공장이나 그 서울 광장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잖아요. 예. 그런데는 이제 진행됐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구상을 했었고요. 또 미측과의 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거의 이제 확정하는 단계로까지 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랄까 무중력 상태라고 하나요? 권력이 완전히 푹 권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네.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던 것인데, 그럼 군에서까지도 그 동력에 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하다가 다시금 다 탄핵을 기각했나요 그때? 그렇죠. 예. 다시 등장한 후로는 저는 그 사이에 저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군의 수뇌부들도 많은 교체가 있었죠. 당시 윤광훈 장관이 들어오고 또 김동완 의장 와서 이제 그 과정들 하여튼 뭐 그분들이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네,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왜 그랬을까? 왜 문제가 이렇게 그 정치 쟁점화돼 가지고 안보적인 전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쟁점이 돼서 이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참 가슴 아픈 반성이고요. 이런 문제를 분명히 그 고도의 어떤 그 군사적인 전략적인 해안을 갖고 접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정치 개입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변수는 많았습니다. 분명히 변수는.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고 천안 복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고속도로가 하는 등의 감당할 수 없는 안보 도전이 우리를 덮쳤죠, 사실상. 예.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전작권 지체제 조정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예. 일리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핵 문제나 그 무력 도발 같은 것들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최초 2012년도 4월 17일 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냥 해버렸으면은 예. 훨씬 더 탄력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군의 입장도 강화가 되고 했을 텐데 질질 끌면서 지금 전작권 조건에 의해서 전환하겠다는 건데 조건은 진짜 조건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자권 전환 지역에 있는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한국의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필수 전력을 확보하고, 핵심 전력이죠. 두 번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예. 지금 잣대를 본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거의 그 충족이 돼가고 있어요. 두 번째도 아까 2023년도 예. 그걸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에는 그거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세 번째는 뭐 전혀 그 상황, 그보다 더 악화됐잖아요. 예. 남북관계 멈춰 있는 상태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지칭되듯이 더 험악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딱 잣대로 전자권 전환을 본다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또 그 후에 또 전자권 전환 조건과 못지않는 과연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되는 건데, 그런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세 번째 과정을 거쳐서 충족이 됐을 때 전자권 전환을 넘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런 능력을 갖춘지를 3단계에 거쳐서 하겠다. 첫째는 최초 운영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런 완전한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완전히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했어요. 기본 운영 능력이라는데,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요. 공교롭게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하려면 상당히 기동 병력도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연합훈련 그거 허리냐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018년인가요? 2018년도에 그런 싱가포르 회담에서 예. 일방적으로 그냥 연합훈련 중단 지시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키 리저널 훈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 미치게 무슨 이유인지 코로나 등등을 이유를 하면서 발뺌을 빼는 행동이라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시죠. 언제 전화해야 될까? 이미 뭐 2+2에 대해 금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3월에 서울에 오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존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자권 전환은 좀 충족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또 지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예. 그런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성명이 있었는데, 참 멀리 느껴져요, 솔직히. 예. 전자권 전환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멀리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감상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게 본질적인 어떤 군의 새로운 지휘 구조를 구축을 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국가안보 체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미뤄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권을 가지지 않고 지금 70년, 8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70년 넘게? 71년. 예, 71년. 그래서 이 소위 경로 의존성, 과거에 했던 대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대한 두려움, 예.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나라가 어떻게 70년, 80년 동안 계속 남의 나라에 의존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 세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조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조건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가 아닌가. 예. 지금 이건 단지 리더십 체인지인데 어차피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미군이 계속 같이 있는 건데 특히 핵에 관한 것은 핵 보유한 나라만이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건을 정말 갖춰야 된다면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게 가장 맞는 그게 오히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임 박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토의 주제, 아주 좋은 토의 주제를 제안하고 계신데 여기 아프간, 이라크 전에 파병하고 그럴 때도 보면은 이게 미군의 일부로 가는 거야. 이게 한국 독자적인 어떤 주권 국가의 그런 지원이 아니고 예. 뭐 월남전 파병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좀 수치스러운 거지.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긍지 또 예. 책임감 예. 또 리더십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길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로 이제 각 역대 대통령들이 이 전시적 정권 전환에 관한 정책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고 하고 이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우선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전쟁을 겪은 그 예비역 장군들이 영향을 미쳤던 이런 거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판단, 미국의 유불리, 미국의 위협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위협, 한국이 느끼는 위협, 한국의 유불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뭘 따져야 되냐면은 한국이 어떻게 위협을 느끼는가? 한국이 이 위협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가? 이런 조건이 돼야지 한국 이건 없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이라든가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질의한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럼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것은 전작권 전환을 우리는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표현한 국방장관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 갖춰가지고 그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받겠다. 이게 다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지 그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전작권 전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자. 국방 정책의 차이로 보자.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그 틀로 보면은 뭐 토의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제 당시의 국방 정책이 어땠고 정세에 대한 인식이 어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이게 얘기도 되고 또 이제 어떤 합의도 우리 내부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념을 떠나서 보자. 단순한 국방 정책으로 보자. 이제 그런 또 얘기들도 또 이제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전작권 전환을 받아와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준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준비 차원에서 우리가 전각선 확보 내실 있게 준비를 못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뭐 뒷짐지고 아무런 일을 안 했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전작권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그
그 하부 내용들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주한미군의 동정 문제가 하나고, 우리 내부에서 이 국방개혁으로 지칭되는 우리 군의 그 자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측은 전작권 전환을 넘겨주기 위해서 2000년대 초부터 아주 가시적인 이루어지, 물론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한국방위 한국화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만은 지구사사령관을 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작전 동력을 평시에는 넘겨주고 뭐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칩니다만은 이 주한미군이 수행했던 10대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대 임무의 대표적인 것이 적의 포병을 어떻게 잠재워 줄 것이냐, 이게 대활약전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한미군 전력이 되다 보니까 미측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화력전, 대포병전이라는 걸 가장 위협적인 것이 저기 장사정 포병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면 그 임무전환인데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뭐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JS의 경비를 미측이 주도했는데 우리한테 넘겨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뭐 기상 문제 같은 경우도 작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이 기상경을 전부 해왔었는데 우리 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들도 있고요. 지리대 설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 넘어온 거 단계적인 작전해서 그게 2007년도에 다 완성이 됩니다. 10대 임무 과제가 우리한테 딱 넘어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전쟁 억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한수 이북에 주한미군이 배치돼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이 침략을 감행한다면 바로 미측 희생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그거 아니겠다, 아니다, 우리가 볼모로 살필 이유가 없다 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 해외 미군 재배치 전략, GPR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처 리뷰라는 그 전략에 의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북방위 군대로서 지금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의 우발 사태나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주한미군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전작권을 통해서 한국 그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딱 붙들고 있는 한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족쇄를 빼는 것이 전작권이라고 봤어요. 미국은 그래 봤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족쇄로부터 딱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만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 평택이나 오산 쪽으로 다 몰을 지어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 조치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체제 조정 문제인데, 상부 지휘 구조 문제였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전쟁할 수 있는 우리 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상군 사령관의 예를 든다면은 상관이 3사람이에요. 그 평시에는 인사 교육 훈련에 상급지휘관은 육군 총장이라고. 인사권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군 총장이. 또 뭐 군수지원 같은 것도 물론 군 총장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무슨 국지도발이나 있거나 또 대합동작전 같은 걸 경우는 상관은 합참의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은 자기 직접 장관 누구냐면은 지상부장관이랑 연합사령관이라고. 이게 그 아주 이 세상 눈치를 봐야 되는 거라 이게. 제일 눈치 보는 게 인사지. 인사니까. 이게 뭐야? 인사니까 이건 뭐 거기에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휘 체제를 조정하지 못하면은 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이 지체제 조정, 상부지구조 교정을 위한 국방 개혁이라고 할까요?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내용에 반발이 있어요. 그 해군군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게 다 그게 뭡니까 추진이 안 되죠. 예.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그거가 그 통합전력 육해공 네. 통합전력 발휘하는 문제가 결국 우리가 기본적이에요. 작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륜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이건 행정 문제. 또 실제 전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인사권은 여전히 구정장이다 보니 그쪽 눈치를 보는 자기 업무에 충실치 못하는 이지구조다 이게. 이건 같이 교육 훈련과 인사권과 그다음에 작전 지휘가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군대가 된다는 그렇지.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가야 될 방향. 지금은 네. 어중충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네. 전사권 전환이라고 하지만은 사령관만 이렇게 바꾸는 형국인데 그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이 구조 자체가 모순돼 있기 때문에 이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 네. 또, 예. 네. 저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 질문을 할까요? 예. 결론 및 마무리. 예. 그 앞에 이거 거기도 한번 놔두실까요? 어디? 이 두 가지를 꼭 좀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 그 우리가 이제 아프간이나 이라크 예. 전에 파병을 했을 때 지휘관계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과 좀 다른 성격이지만은 예. 여전히 그 기본 노선은 고수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측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프간에 먼저 갔잖아요. 예. 근데 규모 상당히 적었죠. 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그건 뭐 상비 전투 사단, 예. 기계 사단 정도가 되는데 5만 명 정도 가는데 예를 들면은 이라크에 파병될 때는 한 3천 명 사령기라고 했죠. 그러나 어떻든 그 병력에 갔는데 전투작전 임무 수행이 아니었고 베트남 전쟁과 달리 이것은 민정작전, 그렇죠. 민사작전. 민사작전, 예, 예. 민사작전선이다 보니까 이 지휘체제와는 그래도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어떻든 독자적인 지휘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이라크 전쟁 때 민사작전하는 우리 자이툰 부대를 갔었는데 미측과의 관계는 협조 관계지 예. 종속된 어떤 주전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유스럽게 우리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이 지휘체제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참 놀라운 것은 야 이렇게 우리 군이 말이야 이렇게 위용을 떨치고 있구나. 그 당시 이제 황일원 장군이 계셨고 뭐 이런 분들 이제 산장을 하시던 분들 역대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때 대단히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이 지휘체제가 우리가 독자적인 영역을 주어가지고 했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해외 작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 불가능하다고. 예. 근데 그 작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아따. 실제 그 위협 지역에 가서 작전을 하는데 그 민사작전이 일어나는 민사작전은 아시듯이 도로를 예. 짓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뭐 병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작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센터만 지역에 가서 작전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 민병대 요원들이 어디에 어떤 이렇게 투입이 되면 우리처럼 여기 투입이 되면은 사전에 가서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큐리티 포시스가 우리도 있었지만은 외곽에서 이 작전하고 그런 임무 수행을 할 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처럼 사전에 그 작업들을 그 현지 지역 주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허허. 딱 방어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멋있게 작전한다. 예. 그러나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격자진식으로 작전했다면 저는 가능할까?
그렇지. 그거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예. 우리도 이제 북한적인 작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프간에 참전했던 그것도 똑같은 인물 수행을 지방 재건 작전을 위해서 갔습니다. 예. 결국은 병력 규모는 500명도 안 됐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작전을 했던 임원들은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투입됐었다고요. 네, 그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그 엄호해주는. 예. 근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처음 그랬지 않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미군 영내에 하나의 그 우리 수용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있으면서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어떤 결의안이 통과가 되냐면은 연장하도록 돼 있을 때 연장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연장 동의를 해주면서 일체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법령을 부딪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용 업무는 영내에서만 하고 밖에서 작전할 때는 우리 경호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언제 또 거기에는 그 탈레반 세력들한테 위협을 받아가지고 우리 병력이 희생될 줄 모른다는 그런 참 많이 생각을 했는지 보니까요 참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당시 아까 500명 갔다 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측에서 임무를 줘가지고 헝가리 예. 헝가리가 일개 중대가 나왔었어요. 한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요원들이 우리 그 민간 요원들이 그 영외에서 그런 임무 수행을 할 때 보호를 누가 했냐면은 헝가리 요원들이 해요. 헝가리 요원들이 보호를 받았어요. 참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됐던 그 파병됐던 우리 장병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상상을 넘어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걸 지켜봤던 직접 겪었던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에서 참 남을 나라에서 도와준 건 맞는데 우리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력 그냥 영내에서만 그냥 죽치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야. 이런 지휘 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회에서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참 지랄 같은 거예요. 그 양쪽에 그 비교된 상황을 아주 정확히 보셨구나. 예. 저도 그 황희돈 장군 네. 정말 원 없이 가서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그 권한이 있으니까 지휘권 일환의 권한이 있으니까 예. 자기가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는 게릴라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 양쪽에 아주 비교된 그걸 아주 정확히 보셨구만. 그 아주 좋은 설명이. 예. 참 마지막에 이제 이 천만 서명 운동에 대한 평가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나라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다죽방 의식을 고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이건 만약에 전자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주한미 철수할 수밖에 없고 한미동은 파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2010년 4, 5월 말이 되면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끝나요. 예. 1000만 서명이라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보식 조사 평가 보면은 85%가 반대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데 이 나라 안보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조치가 전자권이라 저는 보는데 이런 어떤 인식을 갖지 않고 이 전자권이 마치 어떤 흔적의 대상처럼 우리 안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냥 맡아줘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힘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당시는 이제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서명을 하고 뭐 표를 던질 때 그 전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파닥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느 편이냐. 뭐 보수 편이냐, 뭐 진보 편이냐, 뭐 이런 그 편에 의해서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말이지. 정치적인 것을 그렇죠. 방금 그랬어요. 정치적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슈는 이 정치적인 세계에 휘말리게 되면 영영 어떻게 보면 영영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박근혜 정부도 선거 공약으로 예. 약속했던 대로 예. 2015년 10월 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다 하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예. 아 거기에 또 이제 또 뒤에 그것을 번복하는 무서운 또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참 귀여운데 실질적으로 내부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여론조사 지지도 여론조사에 못 들어올 때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저렇게 이제 알려진 바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세를 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고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는데 12월 10일 어간에 그때 지지도 선거 2주 전까지는 그게 할 수 있는데 2주 전부터는 그 지지도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어느 상황이었냐면은 이게 넘어가요. 어떻게 됐냐면은 야당 후보였던 그 안에 문재인 후보였나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박근혜 후보가 밀린다고. 그때 호재가 터져요. 2010년도에 아니 12월 10일 날 직전에 직후죠. 12월 10일 날 뭐가 터지냐면은 북한이 장사중 미사일 발사를 가정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다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보수 언론분들이 다 캠페인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정권 교체면 이건 큰일 나라 반쪽난단 말이야. 뭐 하면서 막 부추겨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예. 근데 선거 때는 공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말이야 우리 때문에 대통령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주문하는 거 왜 못 들어줘? 최대 막또 자기 오래 해요. 그게 이제 시즌 스토리인데. 예. 처음 듣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구만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워싱턴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좀 미루자. 하는 또 정치인에서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요점이 무슨 복지 문제, 무슨 민생 문제, 치안 문제 뭐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안보 문제는 그건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파퓰리즘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번에 8번째. 정 박사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제 준비했던 것들, 이제 전작권과 관계된 준비했던 것들, 그다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한 4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임 박사님이 네. 자, 이제 오늘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주국가로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이제 전작권은 전환돼야 된다 하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왜 안 됐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제 국방 정책의 문제로 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성 상에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부도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정치 제도상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어떤 취약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것은 이제 공감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이루어가서 언젠가는 조건이 됐든 또는 그 시기가 됐든 우리 전작권을 행사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끝까지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너무 고맙고,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